엄청난 회사, 엄청난 회사. 이거는 진리야. 안녕하세요. 이세무사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해도 될까요? 그래서 오늘 수업 3박자 투자법 중에 재무제표 가치 분석하는 마지막 4장에서 나머지 5, 6, 7, 8장 395페이지죠.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알 수 있는 손익계산서. 아예 장의 제목에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 3대2 투자자라면 특히나 8대2, 9대1 정도로 손익계산서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늘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만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10명 중에 9명이 회사의 기업의 수익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10명 중에 1명인 또는 20명 중에 1명인 재무상태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들의 스타일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 백지 상태라면 재무상태표보다 손익계산서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 지표로 본다면 저퍼주를 저PBR주보다 훨씬 좋다고 보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것도 말씀드렸죠. 저퍼주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왜? 저퍼에는 표가 낮다는 거에는 현재 주가 대비 주당 순이익의 개념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에 주당 순이익만 영향을 미치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수백 가지가 영향을 미치는데 퍼는 이익 개념만 딱 들어간 거예요. 주가와 이익의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퍼주가 저PBR주가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저PBR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주가와 순자산의 관계. 순자산이 더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 순이익이 주가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니 무조건 순이익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기억하고 있고 실제 주식 분석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잘하면 손익계산서가 더 중요하신다고 보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 5장이 아주 중요해요. 가치 분석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장 지표라 그랬죠. 7장.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5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무상태표의 큰 계산 과목 3가지는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손익계산서의 큰 계산 과목 2가지는 수익 계정 그리고 비용 계정이에요. 그럼 사실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계정 구분은 좀 쉽죠. 왜냐면 우리는 수익이냐 비용이냐는 너무나 많이 써봤어. 언제? 우리 학생들, 용돈 기입장 또는 가정주부님들, 가계부. 그게 다 손익계산서 계정 쓰는 거예요. 수익, 비용. 남편놈이 이번 달 월급 300만 원. 자식님한테 50만 원 비용 지출.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수익, 비용? 그게 가계부의 가계부. 그게 이제 기업의 가계부가 손익계산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디 매출. 그러면 매출은 크게 현금 매출하고 외상 매출이 있다고 보면 돼요. 쉬워요. 그래서 현금 매출, 외상 매출 뭐 이렇게 있고. 또는 비용은 뭐가 있겠어요? 되게 많죠, 비용은. 가장 중요한 비용은 매출 원가일 거예요. 뭔가를 팔기 위해선 사서 팔잖아요. 사올 때가 매출 원가. 팔면 매출.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뭔가를 빼면 영업이익인데 그 뭔가를 뺄 때 예전부터 썼던 말이 판관비란 말을 써요. 그럼 판매와 일반 관리비. 그래서 팔기 위한 매출 원가는 사온 가격. 매출 원가는 내가 100원에 사와서 200원에 팔아. 그럼 100원이 매출 원가, 200원이 매출이죠. 근데 그러면 100원이 남았잖아. 그 100원이 매출 총이익. 그 매출 총이익을 내가 얻기 위해서 사오기만 하면 되냐? 그렇진 않잖아. 판매자 수당도 줘야 되잖아. 그럼 또 뭐 임대 뭐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다? 판관비.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에요. 그 영업이익에는 매출에서 뭘 빼는 거예요? 영업과 관련된 비용. 그걸 뺀 게 영업이익이야. 그 영업이익에서 영업과 관련 없는 모든 수익 비용을 더하고 빼면 그게 당기순이익이야. 영업이익이 중요하겠어요? 당기순이익이 중요하겠어요? 너무나 영업이익이 중요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관리 종목 들어가는 조건, 상장 폐지 들어가는 조건에 4년 연속 적자 또는 5년 연속 적자의 기준이 영업이익이에요.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은 회사에서 조작을 할 수 있어. 어떤 조작? 갑작스러운 이익을 내면 된단 말이야. 땅 팔면 돼, 땅 팔면. 여러분들이 가계부로 치면 1년 연봉이 5천인데 2천을 썼어. 3천이 거의 영업이익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무이익이죠. 근로이익. 이거 이외에 이익이나 비용이 들 때가 있어. 어떤 거? 여러분은 집을 팔았어. 그럼 그해 10억짜리 집을 15억에 팔아서 5억을 벌었어. 그럼 5억은 그 해에 여러분들의 단기순이익엔 들어가겠죠. 근데 그 해에만 들어가겠지.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안 중요하다고. 일상적이지가 않기 때문이야. 반복적이지가 않기 때문이야. 우리에게 중요한 이익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이익이에요. 손익계산서의 계산 구조를 이해한다면 손익계산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수치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해요. 영업이익에 계산하기 위해서 판관비에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들 또는 영업이익에서 특별이익과 특별손실을 빼고 당기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특별이익의 계정 과목들, 특별손실의 계정 과목들 하나하나까지 다 알면 좋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쉬운 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 어려운 건 공부해도 틀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
396페이지 표. 솔직히 제가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회계 관련 책이 10권이 있으면 한 3권 정도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너무 좋아서 넣은 거고요. 잘 보세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왜 중요하냐면 대차가 같아야 돼요. 재무상태표는 왼쪽과 오른쪽. 맨 왼쪽에 있는 정기 재무상태표. 작년 12월 31일이죠. 오른쪽에 있는 단기 재무상태표. 올해 12월 31일이죠.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이니까 이렇게밖에 쓸 수 없죠. 전기, 단기, 작년 12월 31일, 올해 12월 31일 특정 시점이니까. 그 1년 차이 나죠. 그 1년의 기간 동안 손익계산서가 작성되겠죠. 그래서 단기 손익계산서. 단기 손익계산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이 있어요. 대차 원리상 왜 수익이 오른쪽이에요? 대차 원리상 그래요. 그래서 회계학을 모르면 이런 걸 아무것도 이해 못해요. 근데 그런 거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가 보다만 하면 돼. 그래서 수익이 오른쪽, 비용이 왼쪽. 근데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보통 적자 기업보다는 흑자 기업이죠. 이 표도 흑자 기업이에요. 그러면 수익보다 비용이 작으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단기 순이익이에요.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 낮어. 이 단기 순이익이 어디로 가요? 단기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은 단기 12월 30일 기준 재무상태표에 이익 잉여금으로 간다고. 그래서 대차가 다시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단기순이익이 나는 회사는 매년 이익잉여금이 생기겠죠? 이해 잘 해보세요. 그럼 매년 단기순이익이 100억씩 나면 매년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 100억씩 늘어나겠죠? 그러면 적자 기업은 안 늘어나겠죠? 오히려 감소되겠죠? 그래서 적자 기업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본 잠식 기업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익이 계속 나는 흑자 기업, 이익잉여금 계속 늘어나겠죠? 자본금 분의 자본이 뭐예요? 바로 유보율이잖아. 자본금은 증자를 안 해서 일정한데 매년 이익잉여금이 겁나 늘어나. 그러면 유보율이 어떻게 돼요? 그때 삼성전자 본 것처럼 3만 프로까지 늘어 3만 프로. 그래서 유보율이 높다는 얘기는 매년 이익이 많이 났거나 또는 주식 장사를 엄청 잘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늘었거나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자본 잠식 기업이라면 주식 발행도 못하고, 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었으니까. 주식 발행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쓰레기 회사니까 유상증자 참여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참여도 안 하고, 그리고 이익잉여금도 안 생기고. 그런 연관관계로 보시면 돼요. 매년 이익이 나면 이익잉여금이 계속 늘어나고, 그런 기업들은 유보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무상증자 테마가 있었죠? 무상증자는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이 합니다. 왜? 무상증자가 뭔데? 이 잉여금들을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거거든.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잉여금이 많아야지. 잉여금이 많은 게 뭐라고? 유보율이 높은 거. 그럼 우리가 피해야 할 회사는 뭐예요? 적자가 지속되면서 심지어 자본 잠식까지 난 기업. 397페이지에 기업은 영업활동에서 수익을 극대화하여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지 목적. 내가 계속 강조드렸어요. 기업의 목적, 영리 추구. 영리는 뭐예요? 영업의 이익. 영업활동으로 이익을 내는 게 기업의 목적이에요. 안 그러면 그건 회사가 아니고 기업이 아니야. 주식 투자자가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식 투자자가 아니야. 돈을 벌려고 한다면 어떤 거를 사야 할지 어떤 것을 안 사야 할지를 정확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398페이지에 손익계산서의 메뉴에 위치한 거. 계산서의 메뉴에 위치한 건 뭐겠어요?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아까 말씀드렸죠. 매출액에서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단기순이익이 나와요. 메뉴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장 손대기 힘든다는 얘기야. 메뉴에 있는 매출이 신뢰성이 제일 높아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신뢰성이 낮아져. 제일 아래가 뭐예요? 단기순이익. 그래서 저는 단기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공경비 같은 게 막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거든. 그래서 메뉴에 위치한 매출액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중요한 수치다.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 단기순이익보다 매출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는 단기순이익보다 매출액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영업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 이렇게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늘어나려면 판매 수량이 증가하거나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알면 너무 좋은 경제학에서의 개념이에요. 이건 경제학 개념도 아니잖아요. 아니 매출액 늘어나면 너무 간단하지. Q가 높아지거나 P가 높아지거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 뭐냐? 이거 사업적 측면, 경제학적 측면. 장사를 잘하려면 적정 가격을 딱 계산해내야 돼. 내가 팔고 있는 거의 적정 가격. 내가 떡볶이집을 한다. 떡볶이집을 하는데 떡볶이 한 접시에 10만 원에 팔면 아무도 안 사 먹겠죠? 그럼 그 떡볶이집 사장은 망하겠죠. 아무도 안 사 먹으니까. 떡볶이 한 접시를 1,000원에 팔면 많이는 팔릴지 몰라도 남는 게 별로 없겠죠. 우리는 어느 가격대가 적정한 가격대인지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가격 선정하는 데에는 그 가격의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을 높였을 때 얼마나 줄어드는지 판매량이. 그러면 가격을 높였는데도 판매량이 별로 안 줄면 높일수록 좋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가격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소비자들이 있다면 가격을 높일수록 좋은 거예요. 매출액을 볼 때 업종별 수익 인식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실제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공사 위주로 하는 건설업 또는 조선주 이런 거 있죠. 얘네들은 판매를 했을 때 수익을 잡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는 보통 판매했을 때 수익을 잡거든요. 여기 나오지 않나? 수익인식은 발생주의 원칙으로 하며 판매 시 수익으로 인식되는데 특정한 업종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건설업, 조선업 같은 거예요. 아니, 건설업 하라 그랬더니 아파트를 5년 동안 짓는데 그 5년 내내 걔네는 적자 기업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상장 폐지되잖아. 그잖아요. 5년 내내 적자면 상장 폐지야. 4년 관리 종목, 5년 상장 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 잡아줘야지. 그래. 공사 몇 퍼센트에 있는 30%? 알았어. 아파트 가격에 30% 곱해서 그거 매출 잡아. 뭐, 배도 마찬가지예요. 배 한 3년 걸린대. 그럼 3년 내내 적자 잡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3년 중에 공정률에 따라서 얼마나 만들었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무제표 거기 파란색 399페이지에 재무제표에서 재고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매출원가가 가소 계상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거는 지난주에 자산 개정할 때 재고자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또는 연구개발비의 자산 개정 계산과 비용 계정 계산이 다르고 어다르다지만 둘 중에 하나 선택 비스무리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애매하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으로 잡으면 비용이 과소계상되니까 이익이 과대계상되겠죠. 그래서 재고자산 실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절적 특성 저 위에 있다. 계절적 특성. 399페이지 위에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는 여름에 매출 많고 보일러를 만드는 회사는 겨울에 매출 많고 이런 것도 꽤 있어요. 농약 만드는 회사들 있죠. 비료 만드는 회사들 있죠. 얘네들은 몇 분기가 쥐약이에요. 딱 지금 10, 11, 12. 10, 11, 12에 농약 뿌리고 비료 뿌리는 농부들 한 명도 없죠. 추수 끝났으니까. 그래서 적자가 꼭 끼어 있다고. 그래서 요런 것까지 또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으면 당연한 거고 모르면은 오늘 듣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간략 재무제표로 분기로 쭉 한 3년치 나오잖아요. 2년치.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씩 적자가 끼어 있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걸 잘 보면 특수업종이라서 계절적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그게 진행이 될 때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기 보고서가 나오면 이런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요번 분기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전분기 대비 몇 퍼센트가 오르고 내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만약에 분기별 운동 요인이 없는 업종이라면 굳이 전년 동기 대비를 볼 필요가 없죠. 왜? 분기별로 무차별한 회사면 전분기 대비 늘어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왜 전년 동기 대비를 그렇게 수치적으로 적고 애널리스트들이 보냐면 계절적 특성이 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꼭 우리가 생각하는 농산품이나 뭐 보일러 이런 것뿐이 아니에요. 어떤 제품들이 어떤 분기에 잘 팔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구체적으로 그 회사가 그런 회사인지 모르니까. 그럼 가장 공평한 건 뭐예요? 전년 동기와 비교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수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도 전분기랑 비교하시는 것도 좋지만 한 번은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다음은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을 찾는 방법. 사실은 영업이익이 높은 경우 영업이익률 높은 걸 찾으면 돼요. 강의 오신 분들 한 번이라도 제 강의를 오셔서 강연에서 제가 종목 선정하는 것을 보셨거나 또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이나 아니면 아카데미 평생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매일매일 종목 선정을 하니까 요 종목 선정을 할 때 제가 영업이익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치예요. 영업이익률. 왜냐면 저는 사업도 해봤고 주식도 20년 이상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수치 하나 꼽으라면 저는 영업이익률이에요. 왜냐면 100원 팔아서 1원 남기면 뭐 할 건데 안 파는 게 낫지.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는 사실 세 가지를 보기 위한 거거든요.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그러니까 안정성, 이익성, 성장성 이 세 가지를 보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보는 건데 그 세 가지가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부채 비율 세 가지 체크로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거기서 더 세밀하게 계속 들어가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도 안 보고 투자하는 분들이 50% 이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만 보면 중간은 한다고. 중간을 한다는 얘기는 시장 수익률만큼은 낼 수 있다는 얘기야. 중간은. 그러면 시장 수익률만큼 낼 수 있으면 은행 이익보다 은행 이자보다 무조건 더 낸다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주식시장의 시장 수익률은 은행 이익률보다 무조건 높아야 돼. 무조건. 이거는 진리야. 101페이지에 영업이익의 숫자만 보고 분석할 때는 영업이익의 분기별 변동 여부, 영업이익률의 가감 등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볼 때는 판매 관련비 항목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는 사람들한테는 매출액이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이 중요합니다. 하는데 이미 다 보고 있는 착실하신 분들
중간값을 형성한 분들. 그분들은 그러면 그것까지만 하면 상위 10% 1% 가냐? 그건 아니라니까. 그럼 상위 10% 1% 가기 위해서 뭘 더 봐야 되는데 계정 과목을 좀 더 보세요. 그 판관비 안에 어떤 게 있는지, 어떤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진 않은지, 만약에 어떤 특정 부분에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뭐 그런 정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 써 있죠.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판가비가 늘어날 경우 허위 계상이 있는지. 갑자기 왜 늘어나? 그잖아요. 기업이 한 3년 동안 판가비가 별로 없었는데 4년째 갑자기 늘어나? 그럼 뭐예요? 가짜로 가공경비를 넣거나 또는 물건이 안 팔리고 있다는 얘기지. 경쟁자가 나타났을 수도 있고. 그잖아요. 판관비를 안 써도 판매가 됐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광고로 연락 때리는 거야. 왜 광고를 때려요? 안 팔리니까. 이해하셨죠? 402페이지 영업이익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코스닥 종목. 이거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코스닥 종목의 경우 영업손실이 사업년도로 여기도 중요한 코스닥 종목이라고 한정되어 있죠. 코스닥 종목의 경우 영업손실이 사업년도로 4년 연속이면 관리 종목이 편입되고 5년 연속이면 상장 폐지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것도 또 중요해요. 우리 지금 연결 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 가지 나이스나 뭐 FN 가이드나 이런 여러 가지 재무제표 나오는 곳 있죠. 그래서 그 재무제표들을 보면 그거는 다 기본 재무제표가 연결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연결 재무제표가 아닌 것도 있어요. 왜? 자회사가 없으면 그잖아요. 연결이라는 거는 모회사 자회사를 합쳐버린 건데 자회사가 없는 상장기업은 연결이 없겠죠. 재무제표가. 연결 재무제표가 없으면 그냥 개별기업 쓰면 되니까 개별기업 재무제표를. 근데 어쨌든 두 개가 다 있으면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건 연결인데 관리 종목과 상장 폐지를 구분할 때는 개별이에요. 요거 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종목을 사고 싶어. 근데 한 2, 3년 영업 적자가 됐어. 안 사는 게 원칙인데 하도 친구놈이 자기 손목을 건대. 미친놈이지. 나한테 주식 추천하면서 지 손목은 왜 걸어. 근데 그런 애들이 갑자기 전화해갖고 야 이거 안 올라오면 진짜 야 내 손목을 잘라 막 이러면서 사래. 근데 한 번 그러면 더 보라는 거죠. 뭘 더 봐요? 2년 연속 예를 들어 영업 적자였는데 그건 연결 기준이야. 개별로 바꾸면 돼. 무슨 뜻이냐면 화면 한번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거. 홀딩스를 제가 클릭한 이유는 얘는 당연히 자회사가 많이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KIRS 연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면 개별 이렇게 돼 있죠. 개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개별하고 연결 수치 한번 볼까요? 이게 개별이죠. 매출액이 요번 작년 연말 분기로 해서 연말 12월 31일로 해서 매출액부터 외우세요. 150억, 46억, 마이너스 72억. 150억이 6천억이 됐죠? 보였어요? 그리고 아까 46억인가가 76억으로 좀 늘어났고 당기순이익은 똑같이 적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죠? 왜 연결 매출액이 당연히 더 클까요? 자회사과 합치니까. 그럼 얘는 자회사가 엄청 많다는 얘기죠? 왜? 6천억으로 늘었죠. 적어보시면 돼요. 키움증권 있잖아요. 다우기술이 키움증권에 뭐에 산 거는 혹시 아시나요? 다우키움증권이라는 말을 하죠. 예전에는 다우그룹이었어요. 다우그룹이었고 근데 이제 다우기술이 대주주니까 다우키움그룹이라고 하죠. 그럼 다우기술이 지금 갖고 있죠. 뭐를? 키움증권을. 그럼 키움증권 이렇게 보면 키움증권에 대해서 얘네는 매출액을 영업수익이라고 해요. 왜? 매출이라고 하진 않잖아. 뭐 은행 매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계정 과목 이름이 좀 달라요. 업종별로. 어쨌든 영업이익이 있고 당기순이익이 있고 한데 규모가 엄청나죠. 금융권이니까. 자 보세요. 다우기술. 다우기술 지금 연결이죠. 연결에 영업이익이 1조, 당기순이익이 9천억이죠. 그러면 이 회사는 보세요. 퍼가 200개 안 돼. 그래서 제가 저퍼주하고 주식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저퍼주 사야 되는데 하면은 그럼 이건 뭐 어떡할 건데? 그럼 이거 퍼가 2인데? 그럼 이거 퍼가 20이 되니까 얘는 주가가 10배 올라야 되는데? 아니라고. 왜? 이 퍼는 요 연결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 연결이 얼마나 웃긴 거냐면 이걸 개별로 이렇게 바꿔봐. 외웠죠? 1조 2천억하고 9천억 개별로 싹 바꾸면 영업이익이 400억이고 당기순이익이 600억이고 퍼는 16으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로 돼 있는 것만 보면서 들은 건 있으셔갖고 저퍼주 퍼가 5 미만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사라 그랬는데 누가 저퍼도사가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런 걸 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퍼만 보는 게 아니고 이 퍼는 왜 났지? 이거 다우기술이 기술주인데 기술주는 퍼가 한 12, 10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영업이 규모가 너무 큰데? 그러면 이거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왜? 연결로 돼 있으니까. 연결이 기본 재무제표예요. 그러면 얘가 자회사가 있나? 저는 이제 얘가 자회사가 키움이니까 아니까 아예 예를 들어버렸지만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제가 지주회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야. 지주회사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금적인 측면에서 기업 오너는 절대 지주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지주회사는 팔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물려주려고 하는 거거든. 당연히 올라가면 상속세 많이 나는데 주가 안 올라가는 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런 함정. 지주회사들이 덮어주가 겁나 많아. 근데 그 연결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사업회사들이 돈 잘 벌기 때문이야. 안 그런 애들도 있는데 있어요. 15% 20%. 주식은 늘 확률이라 그랬죠. 10커플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10커플 중에 8커플은 사업회사가 좋다고, 2커플은 지주회사가 좋다고. 그럼 우리는 뭘 사야 돼요? 지주회사보다 사업회사를 사야지. 너무 당연한 거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거는 자본 잠식인데 너무 확실한 재료야. 2천 종목 중에 자본 잠식은 10%도 안 돼. 예를 들어 50개랄까 50개. 그 50개는 50개 중에 2개는 주가가 5배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50개 중에 30개는 내년에 관리 종목에 들어가고 20개는 상장 폐지될 수도 있어. 미쳤다고 그걸 사냐고.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 비중이 그렇게 높은데. 늘 확률적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403페이지. 어려워도 알아두면 좋을 단기순이익 보기.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기타 수익과 금융수익, 지분법 손익을 가감한 후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거.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은 기타잖아, 기타. 뭐가 기타겠어요? 영업과 관련 없는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정기적이야. 비반복적이고. 그리고 중간에 써있죠. 특히 기타 수익으로 인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조심해야 한다. 왜? 기타 수익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건 딱 그 분기 한 번일 거야. 여러분들이 집 팔아서 5억 번 건 인생에서 딱 그게 한 번일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이자수익 이런 것도 다 영업활동과 관련 있는 건 아니죠. 지분법 손익 요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지분법 손익은 연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딱 지분법 적용 회사 정도의 지분을 말해요. 그 다음 거기 써있죠. 404페이지에 일반적으로 지분율이 20에서 50은 관계기업이라고 해서 지분법을 적용하고 50% 이상 자회사를 종속기업이라고 해서 재무제표 작성의 대상,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대상. 손익계산서에서 단기손익을 내는 과정은 여러 가지 잡다한 이익비용이 껴있어서 좀 더 헷갈려요. 405페이지에 조금 중요한 손익계산서의 제일 아래에는 주당순이익이 표시됩니다. 주당순이익은 우선주 배당을 차감한 후 발행된 보통주에서 자기 주식을 뺀 수량으로 보통주 순이익을 나눈 값입니다. 주당순이익의 의미는 유통되는 보통주 1주당 벌어들인 순이익. 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과 희석주당순이익. 희석주당순이익은 뭐예요? 희석될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빼는 건데요. 그걸 고려하는 거죠. 합해갖고. 희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양주에 얼음 타는 거 언더락이라 그러잖아요. 한국말로 희석이라 그러죠. 이렇게 물 타서 약화시킨 거죠. 주당순이익에서는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 거기 뭐 써 있어요? 전환사채, 신주인수급부사채, 전환우선주 이런 애들 써 있죠. 406페이지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익, 거기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거기서 기타를 빼고 더하고 법인세를 빼면 단기순이익 이렇게 써 있습니다. 406페이지에. 6장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중요한데 어려워요. 자본변동표는 안 중요한데 어려워. 손익계산서는 중요한데 쉬워. 재무상태표는 안 중요한데 쉬워.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의 공부법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뭐를 가장 확실히 알고 두 번, 세 번 읽어야 돼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엔 뭘 읽어야 돼요?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뭐 읽어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는 잠 안 올 때. 잠 안 올 때 읽으면 아마 잠이 올 거예요. 이해하셨죠? 일정 기간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표. 이건 어렵지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뭐가 중요한지 찍어드릴게요. 진짜 쪽집겠다. 409페이지에 일단 손익계산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게 현금 흐름표. 이름에도 나오죠? 현금의 흐름이 나타난 표겠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손익계산서는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야. 왜? 현금 기준이 아니고 발생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금 기준으로 만든 현금 흐름표가 중요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 현금 흐름표에는 아까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단기손이익이 있는 것처럼 현금 흐름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이 세 가지 구분이 중요해요. 근데 아까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단기손이익은 계속 빼고 해서 점점 아랫 단위에 있었죠. 얘네는 빼고 아니고 그 현금 흐름은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돼. 셋 중에 하나에만 포함돼. 어떤 사건, 현금 흐름이 있었다면 걔는 영업활동이든지 투자활동이든지 재무활동이든지 셋 중에 하나에만 들어가요. 딱 느낌상으로 사실 주식의 30%는 눈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눈치가 관찰력, 창의력, 통찰력, 결단력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영업, 투자, 재무 중에 하나 찍어봐. 뭐가 제일 중요한지. 모르면 바보지 솔직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손익계산서에서도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의 목적은 영리라며. 영리가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이라며. 당연히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고요. 현금 흐름표의 가장 큰 유용성은 손익계산서가 지닌 발생주의 한계를 보완. 기업의 목적은 이익의 극대화인데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볼 때 단기순이익을 중요하게 보는데 순이익이 흑자인데도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흑자도산. 흑자도산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금이 없기 때문일 확률이 높은 거죠. 계속 외상으로만 판 거야.
그래, 요런 말이 너무 중요하다. 413페이지. 요런 거는 이해가 안 되면 암기라도 하세요. 두 줄 쳐 있는 거 있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볼 때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과 비교해 보면서 오차가 큰지 비교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현금 흐름표에 나온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00억이야. 즉 100억의 순현금 흐름, 현금으로 100억이 생겼어. 영업활동 때문에.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이나 또는 당기순이익이 얼추 100억 가깝게 났어야 돼. 근데 만약에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200억이 났어. 근데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이 100억밖에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100억은 돈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런 거 잡아내려고 지금 이거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이 현저히 낮으면 문제가 있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비슷한 게 제일 정상이고 414페이지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표상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둘 다 플러스, 둘 다 100억이야. 통운해서죠. 둘 다 마이너스면 순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00억인데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100억이야. 그럼 나쁜 회사지. 적자 기업이야. 근데 부호가 반대야? 이상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왜 그러지? 뭐가 잘못됐지? 왜 이상하지라고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둘 다 마이너스면 꼼꼼히 살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에이 안 사면 돼. 안 사면 돼. 둘 다 플러스면 합격 좋은 회사네. 하나 부호가 달라? 왜 다르지? 만약에 내가 원래 관심이 있는 기업이었다면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다르지? 415페이지에 기업의 투자활동, 유명자산에 대한 투자와 금융상품의 투자로 구분. 재무활동은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을 조달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업에서 주식을 발행했어. 유상증자? 유상증자로 돈이 들어오죠?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란 얘기예요. 주주 배당을 주죠?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 사회에 유출됐으니까 마이너스란 얘기야. 기업이 그래도 공장이나 또는 공장 부지를 샀다 치면 돈이 나갔죠? 투자 활동에 의한 현금이 마이너스야. 근데 그 공장 자산을 매각을 했어? 돈이 들어왔죠? 플러스야. 자, 요 개념을 왜 설명드렸냐면 417페이지 표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417페이지 표는 제가 만약에 쪽집게 강사면 이거를 딸딸딸 외우라고 하겠죠. 왜? 어려워. 어려운데 중요해. 어려운데 중요한 건 어렵다는 건 뭐예요? 이해가 어렵다는 거거든. 이해가. 이 표는 너무 중요한데 이해가 좀 어려워. 그러면 외우면 돼요. 외우면. 외워볼까요? 근데 외우는 게 또 이해를 조금 기반으로 해야 돼. 일단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좋겠어요? 마이너스가 좋겠어요? 당연히 플러스가 좋죠. 당연히. 영업활동 위에 플러스 4개? 좋은 거네. 아래 4개? 나쁜 거야.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다음 투자활동. 투자활동은 뭐라 그랬죠 아까? 공장 땅, 기계장치를 사는 게 투자라 그랬죠. 또는 파는 게 투자라 그랬죠. 사는 건 투자활동을 해서 내가 샀으니까 현금이 나갔죠? 마이너스. 파는 거는 플러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좋아요? 플러스가 좋아요? 당연히 마이너스가 좋은 거예요. 왜? 사업이 얼마나 잘 되면 공장을 사겠어. 사업이 얼마나 안 되면 공장을 팔겠어. 이해하셨어요? 재무활동. 재무활동은 뭐라 그랬죠? 배당을 주면은 마이너스 또는 빚을 갚으면 마이너스 돈을 빌리면 플러스 유상증자를 하면 플러스. 자, 그러면 보세요. 영업활동으로 장사로 돈을 벌었어 플러스 투자활동 그 번 돈으로 공장을 샀어 마이너스 그리고 돈이 남아서 배당도 주고 빚도 갚았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우리가 사야 될 주식이 이게 어렵냐고 이게 이거 못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못해요 외울 수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현금 흐름표의 중요성까지 느끼고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게 생긴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두 번째래. 이게 좀 좋은 순서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이익이 있어요. 영업활동에서 플러스 투자활동에서 마이너스 투자활동에서 공장을 샀어. 근데 재무활동이 플러스야. 플러스라는 얘기는 내가 빚을 내거나 또는 유상증자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자본으로는 유상증자, 타인 자본으로는 사채 발행해서 빚을 낸 거잖아요. 이상하다. 좋은 회사인데 왜 빚을 내거나 주식 장사를 했지?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너무 잘 돼. 그래서 현재의 공장으로는 그 장사를 만들기만 하면 더 파는데 너무 배 아픈 거지. 요즘에 2차 전지가 또 그렇죠. 2차 전지는 지금 계속해서 공장 증설 공시가 나오고 있어요. 재투자 공시가.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이 이미 많이 있는 기업들, 삼성전자 기업 같은 기업들은 빚을 내거나 유상증자를 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 정도 우량하지 않은데 이제 막 성장 기업의 발판이 돼서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으로 플러스를 내서 그걸로 투자활동 마이너스를 땜빵하는 거지. 즉 빚을 내서 공장을 짓는 거지. 좋은 회사예요. 어찌 보면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뭐냐면 1번은 회사에 돈도 많고 안정적인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공장을 짓 필요가 없는데 2번은 이제 막 스타로 떠오르기 직전의 성장 산업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회사에 아직 쌓아놓은 현금이 없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그래서 성장성 측면에서는 2번이 더 있을 수도 있어. 성장성이. 이렇게까지 구분하면 진짜 좋은 거지. 넘겨서 자본 변동. 일정 기간의 자본 변동. 자, 418페이지, 419페이지에 표나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안 중요해서 그래.
설명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방금 어려운데 중요한 거 했잖아. 현금 오른표가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에 4번 변동표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7장. 네, 오늘 수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무비율이 제일 중요하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어렵지만 알면 좋은 거 현금 오른표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기업의 가치를 비율로 수치화해서 비교. 비교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재무지표는 비율은 비교가 가능하잖아. 비율에는 뭐뭐 있다? 시장가치 비율은 per PBR, PSR. 수익성 비율은 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 ROA. 성장성 비율은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안정성 비율은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이자 배상 비율.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을 다 보라 그래도 하나도 안 보는데 뭘 다 보겠어. 아니, 3박자 투자라 그랬는데 1박자도 안 하는데 뭔 3박자를 할 것이며 이 수익성 비율 5가지, 성장성 비율 5가지를 하나도 안 보는데 하겠냐고. 그래서 내가 하나도 찍어줬잖아. 하나씩만이라도 봐라. 이게 뭐야? 시장가치 비율은 당연히 저는 PBR보다는 PER이라고 이미 말씀드렸고 수익성 비율은 이미 말씀드렸어. 영업이익률을 저는 제일 중요하게 한다고 말씀드렸고 성장성 비율도 이미 말씀드렸어. 매출액 증가율이라고. 안정성 비율도 이미 말씀드렸어. 부채 비율이라고. 이게 어렵냐고. 이거 하나씩만 보는 게 이거 하나씩만. 기업의 가치평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상대가치평가입니다. 상대가치평가는 비율로서 수치해서 비교하는 거죠. 비율이 좋은 점이 그거잖아. 비율이 왜 좋냐면 A기업은 영업이익이 1,000억이야. B기업은 영업이익이 500억이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치인 영업이익 1,000억 기업을 사고 500억 영업이익 500억 기업은 안 사. 이건 진짜 말이 안 돼. 왜? 그 기업 규모가 다를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매출액이 다를 테니까. 그래서 이익률이라는 건 절대치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익률이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당연히 매출이 들어가야지. 얼마 팔았는데 영업이익이 얼마 났니? 얼마 팔았는데 단기순이익이 얼마 났니? 그 얘기예요. 그러면 비율로 들어가 버리니까 어느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10%고 어느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30%야. 그럼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알지. 뭘 알아요? 영업이익률 10%보다 영업이익률 30%가 좋은 거다. 영업이익 1,000억보다 영업이익 500억이 높은 거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지만 영업이익률 30%보다 영업이익률 5%가 나쁜 거라고 모두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이 좋다는 거예요. 비율을 잘 알면 뭐가 좋다고요? 검색 기능 활용할 때 423페이지에 시장가치 비율은 누가 구해도 같은 값이 나올 것이고 각각의 비율이 순이익, 순자산, 순현금 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주가 수익 비율은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 당기 순이익분의 시가총액. 이것도 이해하세요. 이해. 이 분수 중에 당기 순이익 중에 시가총액이잖아요. 분모와 분자에 뭐로 나누면 돼요? 총 주식수. 분자와 분모에 총 주식수로 나누면 시가총액을 총 주식수로 나오면 주가, 당기 순이익을 총 주식수로 나오면 주당 순이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퍼는 당기 순이익과 관련된 지표야. 원금의 회사 기간 을 뜻하기도 하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약식으로 회수기간법이란 말을 쓰는데 퍼가 30인 기업이 있고 퍼가 3인 기업이 있어. 퍼가 3인 기업은 원금을 회수할 때 3년 걸린다. 30인 기업은 30년 걸린다. 뭐 이런 원금 회수기간법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약식이고 성장성이나 이런 게 내년 내후년에 이익이 반영이 안 된 거야. 올해 기준으로는 퍼가 3이면 뭐해? 내년에 적자 전환할 건데. 올해 기준으로 퍼가 30이면 어때? 내년에 올해의 이익이 10배가 날 건데. 올해의 이익이 10배가 나면 내년에 퍼가 3이 될 것이고 올해 퍼가 3인 기업이 내년 적자 기업하면 퍼는 나오지 않아요. 퍼는 마이너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이 안 되니까. 424페이지에 퍼는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익 기준으로만 반영한다면 당연히 퍼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퍼가 높은 것보다 낮은 게 좋은데 이익이 아닌 다른 것까지 고려한다면 정답은 알 수 없다. 그 아래 바로 있죠. 하지만 다른 조건을 고려한다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왜 퍼가 달라졌을까? 왜 얘는 고퍼줄까? 다른 이유로 주가를 많이 평가받은 거고요. 왜 얘는 접어줄까? 다른 이유로 주가를 평가를 많이 못 받은 거죠.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과정이 우리 주식 투자자가 할 일인 거죠. 적어도 자동 검색 기능을 내가 막 잘 넣을 수 있다면 다른 이유들이 상쇄되겠죠. 예를 들어 매출액 증가율이 너무 높아. 퍼가 높은 게 당연하죠. 영업이익률까지 높아. 퍼는 무조건 높아. 왜? 아니 매출액이 내년에 증가한대. 증가할 거래. 왜? 작년 올해 증가했으니까 내년에도 증가할 거래. 근데 영업이익률이 50%야. 퍼가 그러면 낮은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어. 근데 영업이익률도 낮아? 그럼 얘는 퍼가 높을 수가 없죠. 퍼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죠. 같은 재무제표에서도 꼭 단기순이익이 아닌 순이익이 아닌 여러 가지 조건까지 다 우리가 스크리닝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 검색 기능을 많이 이용해라. 427페이지에 수익을 나타내는 능력을 알 수 있다. 수익성 비율은 그래서 능력이 뭐라고 해서 영업이익률이 높거나 단기순이익이 높거나 근데 단기순이익에는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없는 이익비용이 들어가니까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있는 영업이익률이 중요하다.
수익성 비율은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주는 비율. 이 중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영업이익률입니다. 매출 총이익에는 판관비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매출 원가만 포함되어 있어. 근데 판관비는 고려를 해야겠죠. 왜?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순이익에는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손익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건 우리가 평생 한번 짚은 거 그거야. 그래서 그런 게 포함되면 올해 진짜 영업활동의 이익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다 빼면 영업이익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치가 적당한 건지 거기 제가 또 그래도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퍼 같은 경우는 우량한 종목들은 한 10 정도 내외고요. 근데 성장주들은 한 20에서 30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퍼를 너무 낮게 막 퍼 5 미만 이런 기업만 자동 검색을 해버리면 오히려 저퍼주들만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좋지 않다고 봐요 저는. 저퍼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단점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한 퍼 20, 30 정도로 제한을 두고 하면 그래도 이익성이 있는 기업들이고 가격 대비 아주 고평가는 아닌데 그중에 성장성이 있으면 퍼 20, 30까지 양보할 수 있거든. 이익성이 높으면 양보할 수 있거든. 그럼 어떤 이익성이 좋은 건데 영업이익률은 그냥 한 5는 최하. 거기서 한 10, 15면 오 많이 나오네. 20이면 오 30이면 아 하고 50이면 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 정도 연기 표현이면 거의 아카데미 대상급이다 진짜. 소리로 내가 다 표시하잖아. 그 정도 수치라고요. 이해하셨죠? 50은 거의 없다는 얘기고 30만 넘어도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기업이 그 좋은 제품을 굉장히 갑의 위치에서 팔고 있다는 얘기야. 그거를 사는 사람들이 갑이면 그렇게 비싸게 사겠냐고. 사는 사람이 갑이고 파는 사람이 을이면 100원짜리를 50원짜리를 100원에 사겠냐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의 최대 단점은 뭐예요? 지금은 갑인데 갑이 2명, 3명 생겨버리면 더 이상 갑이 아니잖아. 그래서 경쟁사가 나타나면 안 돼, 경쟁사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부품 극산화 또는 마켓시어 1위 이런 거라니까. 마켓시어 1위나 부품 극산화가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유는 이 기업이 아니면 안 돼라는 거에 해당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야, 이런 논리들이. 자기 자본 이익률 이 부분은 자산에서 부채가 빼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본이죠, 자본. 그래서 자본으로 순이익을 얼마나 창출하는지 나타내는 지표. 원래는 영업이익률이다, 당기순이익률이다 뭐라 그랬죠? 분모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분모에 매출액이 들어간다 그랬죠. 얼마 팔아서 얼마 남기니? 근데 얘 ROE는 뭐냐면 ROE 같은 경우는 얼마 팔아서 얼마 남기니가 아니고 ROE 같은 경우는 내 돈 얼마로 얼마 남았니? 이 차이예요. 내 돈 얼마로 얼마 남았니? ROE가 높다는 얘기는 배당을 많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적은 돈으로 많이 남겼으니까. 그래서 ROE는 그래서 이 공식에 따르면 ROE와 PER은 역의 관계, ROE와 PBR은 정의 관계 어쩌고 저쩌고. 결론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기업이 ROE가 커요. 적은 자본으로 높은 수익. 그러면 여기에 단점이 뭐예요? ROE 높은 기업 중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아시면 좋아. 단점은 뭘까요? 부채를 많이 받으면 내 자기 자본이 낮거든? 내 낮은 자기 자본으로 이익을 높게 내. 그래서 부채를 많이 받을수록 ROE가 높게 나오는 이상한 경우가 나와요. 그거는 한번 요 수식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 다음 430페이지 성장성 비율로 미래를 예측하자. 과거와 현재. 왜 예측일까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 작년, 올해 한 3년치, 5년치를 봤더니 매년 매출액이 증가했대. 피크를 향해서 가는 애들을 사는 게 좋은 거니까 매출액이 증가하는 애들이 좋은 거죠. 연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연봉이 증가하는 나이대 30대가 제일 연봉 증가율이 높겠죠. 그러다 40대부터 주춤하다가 50대에는 감소하잖아. 50대 임금 피크제 55 임금 피크하면 60까지 덜 주잖아요. 정년퇴직까지. 그러다가 60 넘어가면 상원이잖아. 근로소득이. 그 얘기라고. 매출액이 피크 칠 때까지 막 증가하다가 유지되다가 줄어들다가 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매출액 증가하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돼. 431페이지에 미래 성장 가능성은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지만 과거 현재 성장성 비율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왜? 계속 성장하고 있으면 아직은 피크를 안 찍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433페이지에 이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얼마나 안정적일까? 안정성 비율. 그래서 유동 비율도 있고 부채 비율도 있고 이자 보상 비율도 있는데 하나만 꼽으라면 그냥 부채 비율이 제일 편해요. 안정성 비율은 회사가 재무 상태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측정하는 지표. 부도나 파산 가능성이 높고 낮음. 회사가 망하는 이유는 대부분 빚을 갚지 못하기 때문이니까 재무상태표의 측면으로 친다면 자본분의 부채인 부채 비율로 보고 손익계산서 비율로 본다면 내가 얼마 이익이 나는데 그중에 이자를 얼마나 내야 되니 그게 이자보상 배율이에요. 역시 여기 또 표준이 써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저는 실전 투자자니까 이런 표준 정도까지 쓰는 거야. 내가 20년 해봤더니 예전에는 200% 정도가 기준이었어. IF 때 망한 회사들 있죠. 부채 비율이 500% 1000%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진짜 상상이 안 가죠. 상상. IMF 때 망한 회사들이 부채 비율이 1000%였고 그때 평균 부채 비율이 200, 300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그런 말 있잖아요. 빚내지 마라는 말 있죠. 그게 되게 웃긴 말인 것 같아 저는 솔직히. 아니 부자 된 사람들이 다 빚내서 부자 됐거든. 다 빚내서. 기업들 우리 지금 SK그룹의 계열사들은
다 빚내서 M&A 해갖고 지금 재계 2위, 3위 된 거잖아요, SK는. 다 아시죠? 유공, 석유공사야, 이름이 석유공사, 유공. 그게 SK죠, SK. SK텔레콤, 그게 한국이동통신, 한국이동통신. 아니, 한국이동통신이 SK텔레콤이 됐고, 한국석유공사가 SK가 됐어. SK는 원래 뭔데? 섬유 만드는 회사였잖아. 성경. 섬유 만드는 회사가 기름 만드는 정유회사도 인수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성장성이 있었던 한국이동통신 SK텔레콤까지 인수했다라는 건 빚내서 부자 된 거잖아요. 근데 빚내지 말래.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 예전에 그런 말 있었어요. 요즘도 있지. 야, 누가 내 돈 갖고 집 사냐? 똑같은 말로 뭐 있어요? 누가 내 돈 갖고 사업하냐? 성공한 사업가들 누가 내 돈 갖고 사업하냐?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 누가 내 돈 갖고 집 사냐? 그러면은 빚내지 마라가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빚내지 말래. 누가 빚내서 부자 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가.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그런 EBS 다큐 있었어요. 그런 것도 보시고, 이 회사의 재무상태는 얼마나 안정적일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F 때는 기준이 200이었어. 근데 지금은 기준이 100이라고요, 100. 그럼 100이면 여기서 이제 또 100에서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다고. 왜 낮은 게 좋냐?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야. 자본분의 부채면 자본이 큰 게 좋은 거잖아. 부채가 큰 거보다. 그러니까 100은 자본과 부채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자본이 크면 100 미만이죠. 50, 40, 30 내려가죠.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부채 비율 100도 적당히 좋은 회사거든요. 부채 비율 100이면 여러분들이 집으로 치면 10억짜리 집 살 때 5억 대출 받으란 얘기예요.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10억짜리면 5억 대출 받으면 부채 비율이 100%예요. 부채 비율 20% 기업들 요즘 우량한 경우 많거든. 부채 비율 20%면 여러분들이 집 10억짜리 집 살 때 2억 대출 받는 거야. 진짜 조금 받는 거죠? 진짜 좋은 회사지. 200% 부채 비율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30억짜리 집을 점점 집값이 커지고 있어. 30억짜리 집을 살 때 여러분들 돈이 10억이 있고 20억으로 은행 빚을 내면 그게 부채 비율이 200%예요. 그럼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겠냐고. 30억짜리 집 사면서 10억은 내 돈, 20억은 은행 돈. 그러면은 그야말로 친구 만나면은 술값은 그냥 밥값도 못 내지. 이자로 다 나가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도 안 돼. 근데 부채 비율이 너무 낮으면 과연 좋은 걸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매출액의 영업이익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얼마의 이익을 내는데 그 정도의 이자는 얘의 영업이익률 증가율보다 그 정도 이자는 큰 부담이 아니야. 그럼 빚내갖고 공장 더 만드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배당의 논리도 똑같아. 배당의 논리도. 배당을 안 주는 기업은 나쁜 회사가 아니고 배당을 사회 유출시키는 것과 배당을 사회 유출시키지 않고 그 기업을 좋게 만드는 것과 어느 게 더 유리하냐는 거지. 저는 후자가 더 유리하다고 봐요. 그게 기업의 목적이거든. 사실 기업의 목적이 배당이 아니야. 왜 배당이 아니에요? 기업의 목적은 영리 추구야. 기업의 이익 추구. 그러면 그 기업이 이익을 정말 잘 내는 회사면 얼만큼 잘 내? 투자자가 배당을 받아서 그 돈으로 그 기업의 주가 상승률 이상으로 뭔가를 해야 돼. 그런데 투자자들이 배당 받으면 뭐예요? 그냥 생활비 쓰잖아, 솔직히. 했잖아. 그러면 배당으로 내가 3%를 받는 것보다 그 기업이 배당을 안 주고 1년 동안 3% 이상 수익이 나는 게 더 좋은 거라고요. 주가가 오르는 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돈을 벌기 위한 사람이면. 어쨌든 부채 비율이 중요하고요. 유동 비율하고 이자 보상 비율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률도 뭐 한 5%, 10%, 15%, 20% 돼가 놀라는 감정의 변화로 설명했고 또 하나 또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은 분기 쭉 열거해 놓고 사업년도 쭉 열거해 놔서 매년의 연속이 많을수록 예를 들어 3년 연속, 5분기 연속 계속 연속적으로 증가할수록 그 다음에 증가율이죠. 2배씩 증가하는 회사가 있어. 2배씩. 그런 회사는 아까 영업이익률 50%본 함성을 우와! 막 이러면 돼. 2배씩 막 2배씩 증가해. 엄청난 회사. 2배씩은 아니고 한 20, 30%씩 증가하면 와 높다. 조금씩 증가하면 그건 나쁘지 않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마지막 8장 가볍게 보겠습니다. 가치투자의 대가들은 어떻게 투자했을까? 해명을 써놨어요. 필립 피셔,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여기에서 이론보다 더 중요한 건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여러 수치를 통해 가치를 계산하여 시장 가격과 비교함으로써 저평가된 종목을 찾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양적 분석이에요. 양자, 숫자에 의한 분석이 재무제표 분석이고 양적 분석이에요. 반면 측정 불가능하고 수치화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과거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것으로 가치를 분석하는 것. 질적 분석. 벤자민 그레엄 웨어는 대표적인 양적 분석이에요. 재무제표의 숫자만. 필립 피셔는
필립 피셔는 질적 분석을 도입을 한 거죠. 왜? 필립 피셔의 책을 보면 위대한 투자의 기업 투자하라 보면 질적 분석에 대한 질문 1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책 강의도 했었거든요. 그 책 강의할 때 그런 농담했었는데 CEO와 이사들의 관계는 좋은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럼 그 재무제표에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래서 개인 투자자로 성공한 사람과 펀드 매니저나 기관 투자자로 성공한 사람과는 개념이 다르고 우리가 한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재용 씨한테 전화해서 야, 삼성전자는 잘 돌아가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 없잖아. 없다고. 필립 피셔의 질문들이 그런 게 많다고. 그런 게 많아요. 질적 분석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 맞는 질적 분석을 하시면 돼요. 439회 필립 피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15가지 포인트 여기 있었네. 정직한 기업에 투자하라. 재무제표에 없잖아. 재무제표에 정직한 기업인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양쪽에 스승을 둔 거죠. 그래서 그걸 접합시켜서 종목 선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V학교 7기 모두 상위 20%에서 10%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